안녕하십니까, 레필입니다. 2월 9일 원자력 테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대부분 종목들이 상승으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분위기 좋았고요. 그러나 이제 KRX에서는 좀 더 상승을 크게 마무리를 했는데 NXT에서 좀 이제 하락으로 진행이 되면서 상승분을 좀 떨어뜨리면서 진행되었습니다. 일단 증시 먼저 보면서 그 상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는 4% 올라서 5,298포인트로 마감되었고요. 코스닥은 4.3% 올라가면서 1,127포인트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양 증시가 또 이제 크게 상승으로 진행이 되었고요. 외국인 투자자는 6천억을 코스피에서 매수, 기관 투자자는 3조 4천억을 매수하면서 4조를 매수를 했습니다. 코스닥은 외국인 투자자 2,400억, 기관 투자자 4,800억 매수하면서 한 6천, 7천억 정도 매수를 했고요. 둘 다 이제 크게 들어왔습니다. 자, 그래서 코스피가 하루 만에 또 이렇게 하락폭을 메워주는 형태로 진행이 되었는데요. 계속 이제 위아래로 흔들어가는 모습입니다. 쌍바닥 다지면서 좀 올라가는 그런 형태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러나 이제 조금 이제 장 마감쯤부터 해서 코스피에 대한 상승폭이 축소되면서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따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위아래로 흔들던 이런 구간과 유사하게 지금 시장이 흘러갈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고요. 단기간에 상승이 좀 강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시간을 가지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질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특히 기관 투자자도 금융 투자가 거의 3조를 다 매수를 했고요. 외국인 투자자는 10조를 매도한 것 치고는 사실 크게 매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투신도 좀 매수했지만 사실 뭐 크게 계속 이제 코스피를 집중적으로 매수하는 수급은 금융 투자를 제외하고는 없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만큼 이 수급에 대한 차익 실현 수급이 여전히 많다라는 것이고 신규 유입도 조금 조심스럽다라고 생각됩니다. 코스닥도 4.3% 올랐고요. 일단은 크게 떨어졌다가 반등을 시켰는데 고점이 조금씩 낮아지고 있는 형태고요. 쐐기형으로 반등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언제든지 떨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 왜냐하면 일부 이제 금융투자 위주로의 매수세가 계속 집중되고 있고요. 매도도 이제 금융투자가 매도를 하면 바로 빠지는 형태입니다. 외국인 투자자도 크게 지금 매수를 계속 이어가지 않고 매수 매도를 반복하고 있고요. 연기금 투자자, 기타 금융 뭐 이렇게 계속 매도 나오고 있고 투신도 일부 매수했지만 크게 움직임 없었습니다. 자, 그래서 코스닥 이렇게 1100포인트로 진행이 되었고요. 변화 없었습니다. 그래서 비슷한 구간 계속 형성하고 있고요. 해외 증시는 다우산업이 2.5% 정도 상승했고요. 나스닥도 2% 올라가면서 상당히 크게 진행이 되었었죠. 니케이가 이제 4% 가까이 그 이상으로 오늘 출발을 했는데 조금씩 시장에 대한 상승분을 축소시키면서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좋게 진행이 되었고요. 상해종합도 1.4%까지 반등을 하면서 좋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대부분 시장들이 반등으로 마무리가 되었고요. 우리나라 환율도 뭐 적절하게 일단 유지는 했습니다. 그래서 고점 라인이 낮아지는 추세는 긍정적으로 보여지고요. 추가적인 이제 하락에 대한 가능성을 좀 염두를 해둬야 될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는 지표가 크게 부담스러운 지표는 없었다라는 점. 그러나 우리가 하나 봐야 되는 것은 지금 이제 다카이치라는 일본의 총리가 이번에 승부수를 걸었고요. 거기서 총선을 또 이제 승리를 했습니다. 근데 총선에 대해서 이제 개헌의 발의가 가능한 숫자로 의원석을 지금 차지를 했고요. 그래서 그 영향으로 이제는 다카이치의 정부에 엄청나게 큰 힘이 실릴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졌습니다. 이 다카이차라는 인물이 추진하고 있는 그 방향은 금리가 높아질 수 있는 그런 방향인데요. 그만큼 시장에 계속 확장 재정을 펼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본의 국채를 많이 찍어서 그 자금들을 시장에 풀어서 경제를 활성화시키겠다라는 그런 내용이 있고요. 그래서 반도체라든지 AI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산업들에 대한 투자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노력을 보여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반대에 대한 부작용도 당연히 있겠죠.
그 부작용은 지금 이제 일본의 국채에 대한 상승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10년물 국채 금리가 지금 이제 2.3%까지 또 오늘 급등을 했고요. 그래서 1년치로 봤을 때는 꾸준히 일본의 10년물 국채 금리가 올라가는 형태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5년치로 봤을 때는 지금 2021년에서 0%대였던 국채 금리가 2.34%대까지 꾸준히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형태인데요. 일본의 금리 자체가, 기준금리 자체가 높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기준금리보다 이 국채금리가 더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일본의 채권에 대한 수익률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점점 이제 타국의 채권 수익률이 이제 부담스러워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일본의 40년 장기금리를 보았을 때는 0%대에서 3.8%대까지 이렇게 올라왔기 때문에 상당히 지금 금리가 매력적입니다. 4%대까지 거의 도달을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 풀려있는 일본 엔캐리 트레이드 엔캐리 트레이드 자금들이 다시 일본의 채권 시장으로 돌아올 수 있는 충분한 명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위험성 지표들, 특히 그런 자산들이 많이 이제 올라갔던 자산들 위주로 차익 실현이 가능해 보이고요.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주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도 일단은 전체적으로는 계속 높게 유지가 되고 있는데요. 만약에라도 이제 미국의 채권 금리가 낮아지면서 일본의 채권 금리가 높아지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 예를 들어 이 채권 금리가 크로스를 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는 상당히 이제 시장에 큰 이 변동성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그런 금리와 일본의 금리가 역전이 되는 상황이죠. 그래서 그렇게 되었을 때도 신규 자금들의 많은 이제 변동성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이런 부분들을 좀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시적으로는 계속 시장이 지금 흔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암호화폐 가격이 또 이렇게 7만 달러 아래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비트코인에 대한 가격을 보면 대충 이 시장이 어떻게 흘러갈 것인지를 알 수 있는데요. 최근에 가장 먼저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고요. 원자재 가격은 금값은 5,000달러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고요. 은값도 조금 반등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천연가스가 좀 많이 떨어졌고요. 오늘 뭐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지금 중국의 당국이 은행들에게 과도한 미국채 보유 감축을 권고하고 있고요. 미국 채권을 감축을 시키면 미국의 채권 금리는 또 올라갈 수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또 시장에 대해서는 미국의 국채 금리를 높이는 방향으로 진행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트럼프는 중간 선거가 급하기 때문에 지지율 반등을 위해서 경기 부양을 올인을 하고 있는데, 저 채권을 매도를 하게 되었을 때는 채권 금리가 높아지게 되는 것이고요. 채권 금리가 높아진다는 것은 계속해서 이제 고금리를 유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트럼프의 정책과 트럼프가 원하는 방향과 지금 반대의 방향을 제시를 한 것이거든요. 중국 당국이. 그래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계속 뭔가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트럼프는 올해 물가를 무조건 잡고 중간 선거 전에 그런 이제 본인의 성과를 과시하는 상황을 만들 텐데, 지금까지는 물가 지표가 뭐 엄청나게 눈에 띄지는 않지만 천천히 잡혀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시장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 많은 자금들이 시장에 지금 풀려 있는 상황이고, 고용 지표가 악화되고는 있지만 기준 그런 근원 인플레이션이 여전히 잡히지는 않고 있다. 뭔가 드라마틱하게 떨어지지 않고 있다라는 점,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러면서 지금 일본의 저런 이제 국채 금리가 치솟으면서 일본의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에 대한 우려감이 계속 상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지금 모두 다 우리가 살펴봤을 때는 첫 번째는 미국의 인플레 우려감이 있죠. 그래서 인플레라는 것은 이제 계속 고금리가 유지될 수 있다는 것이고, 고금리가 유지된다는 것은 유동성이 축소된다는 뜻이겠죠. 그리고 두 번째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본의 장기금리가 치솟는 것. 그래서 요것 또한 고금리입니다. 그래서 일본의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이
일어났을 때는 결국에는 유동성이 또 축소되는 방향입니다. 이 공통점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향후 이제 시장에 계속 유동성 축소에 대한 압박을 가했을 경우에는 이제는 AI라는 이 구심점을 통해서 뭉쳐있던 이 유동성 자금들이 이제 와르르 무너지는 그 상황이 올 수 있을지 또 우리가 계속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시장에서는 지금 와르르 무너질 것을 계속 대비할 수밖에 없고요. 왜냐하면 오랫동안 뭔가 불안불안하게 시장이 유지되어 왔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지금쯤 되면 무너질 텐데 하면서도 그 많은 유동성 자금을 계속 풀어나가면서 진행을 시켜왔는데 그런 이제 구심점, 특히 AI라는 그 구심력이 무너지는 순간 이제는 시장은 완전히 유동성 축소로 향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봐야 된다. 이 정도로 오늘 시장 분위기는 살펴봤고요. 당장에서야 위기성의 움직임이 나타나지 않겠지만 서서히 이런 리스크들이 눈에 띄기 시작한다라는 거를 좀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이 정도로 보고 종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부터 볼 텐데요. 앞서 이제 시장 리뷰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지금은 다시 유동성에 대한 축소 우려감이 있는 일본의 엔케리 트레이드 청산에 대한 우려감이 부각되면서 시장이 마지막에 조금 떨어지면서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일도 그 부분들이 부각이 많이 될지 모르겠지만 계속 시장은 거기에 대해서 물음표를 던질 겁니다. AI로 더 갈 거냐 아니면은 AI가 회의론으로 인해서 시장의 유동성 축소로 갈 거냐 이렇게 계속 질문을 던질 거고요. 그 시기가 대표적으로 이제 실적 시즌들,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일본의 국제금리가 갑자기 치솟는 그런 상황들, 이런 부분들이 계속 일어날 겁니다. 그러나 단기적으로는 시장이 완전히 무너지는 상황은 벌어지진 않겠지만, 그러한 이제 가능성은 충분히 커지고 있다라는 점이고요. 그 시장이 터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과도하게 시장에 돈을 많이 풀어서 달러 가치를 떨어뜨리고 인플레를 유발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부채는 낮아질 거고 부채 자체가 터지지 않는 상황으로 가는 거죠. 근데 대신 물가가 엄청나게 급등을 하는 상황이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 사이를 아슬아슬하게 왔다 갔다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상황에 따라 계속 두산 에너빌리티를 비롯한 이 종목들이 올라갔다가 떨어졌다가를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차트를 아무리 봐봤자, 아무리 이거 하루 종일 들여다봤자 올라갈지 내려갈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시장이 내리면 내리는 거고요. 시장이 오르면 올라가는 상황입니다. 지금은 그런 상황이고 있다. 그래서 원자력 테마들이 정말 이제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그 시기가 아직은 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주말에도 뉴스케일 파워에 좋은 소식이 있어서 SMR 관련 종목들이 오늘 급격하게 좀 올라가기도 했는데요. 여전히 좀 그런 소식 하나 가지고는 좀 부족했고요. 아무래도 MOU 체결이기도 했고 뉴스케일 파워가 가능성을 보여주긴 했지만 그 가능성이 현실화되지는 못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그런 이제 좀 시장의 이 원자력 테마를 끌어올릴 모멘텀이 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가 작년에 뭘로 올랐는지를 생각해 본다면 이번에 어떤 소식이 나와야 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때 이제 5월 달부터 해서 관세 전쟁에 대한 우려감, 체코 원전에 대한 수주 기대감 이런 것들로 좀 이제 올라갔다가 우리나라 정치 이슈로 좀 떨어졌다가요. 결국에는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했던 행정명령이 상당히 영향 컸습니다. 그 행정명령이 이제 에너지 비상사태를 선언하면서 이제는 미국의 원자력 에너지를 100기가와트에서 400기가와트로 늘리겠다라고 약속을 한 것이었고요. 행정명령을 내린 것이었고요. 그래서 그 400기가와트를 늘리는 과정에서 두산 에너빌리티의 역할, 웨스팅하우스와의 그런 협력 가능성 이런 부분들이 부각되면서 이 원자력 종목들이 엄청나게 급등을 한 겁니다. 그럼 지금은 당연히 그 가능성은 알고 있는 거고 이게 이제 어떻게 현실화가 되는지가 가장 중요하겠죠. 그래서 주가가 어디서 횡보를 하던 떨어졌던 상관없습니다. 이 현실화가 어떻게 될 건지를 소식이 나오게 되면 그때 그냥 출발하는 겁니다. 어떻게 그냥 바로 이렇게 10% 20%가 아니라 한 달 내내 올라가겠죠.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전에 이 두산 에너빌리티가 좀 자리를 잡던 그런 구간과 유사하게 진행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2007년, 2008년 때도 보시면은 한 방에 그냥
1개월 만에 한 2배로 가버리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힘을 받을 거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러한 가능성이 저는 높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 소식 기다리면 될 것 같고요. 지금 뭐 차트 뭐 잠깐 보겠습니다. 뭐 크게 볼 거 없는데요. 일단 뭐 계속 비슷한 자리 저항 라인 만들고 있고요. 21선 타서 이제 진행되고 있지만 쌍바닥 다진 것처럼 보이지만 뭐 내일 시장 떨어지면 또 떨어질 겁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 유동성 위기가 와서 시장이 더 떨어지면 두산 에너빌리티도 뭐 쭉쭉 빠질 겁니다. 근데 결국에는 시장에 대한 유동성에 대한 우려감이 어떻게 해소되는지가 중요할 거고요. 그래서 떨어진다면 V자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고 올라가더라도 일단 횡보를 하면서 결국에는 아까 말씀드린 이제 미국의 원자력 이 시장이 어떻게 현실화가 될 건지가 소식이 나오는 순간 올라가기 시작할 거다. 그래서 일단은 조금씩 뜸을 들이고 혹은 더 떨어질 수도 있겠지만 기다리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거래량도 뭐 적절했고요. 외국인 투자자는 300만 주 매수했지만 매수했다가 시장 안 좋으면 빠졌다가 시장 또 좋으면 들어왔다가 내일도 안 좋으면 빠졌다가 뭐 계속 반복할 겁니다. 그래서 수급도 지금은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현대건설도 6% 정도 반등했는데요. 일단 현대건설은 MSCI 편입 종목이기 때문에 이제 그래서 뭐 11만 원 넘었습니다. 그래서 이 편입에 대한 효과로 더 단기적으로 올라갈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러나 편입이 끝나는 그 시기에도 이 시장이 뭔가 불안하다면 현대건설은 빠르게 조정을 줄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뭐 피크를 찍고 잠깐 자리를 잡는 뭐 그런 시나리오를 생각해 볼 수 있고요. 일단 뭐 기관 투자자 33만 주 매수했고 이제 뭐 외국인 투자자는 오히려 매도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기관 투자자 위주로의 매수가 있었고 뭐 특별한 움직임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현대건설도 뭐 마찬가지입니다. 웨스하우스와의 직접적인 협력 기업이라서 이 미국 시장을 어떻게 들어가는지가 중요할 거고요. 예를 들어 AP1000을 건설할 거냐 아니면 APR1400을 우리나라 주도하에 건설할 거냐 그것도 상당히 이제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두산 에너빌리티만 보더라도 AP1000 입장에서는 주기기 보조기기 해서 뭐 해봤자 2개당 5천억 정도 수주할까요? 그렇게 생각되는데 근데 APR 1400을 하게 되면 두산 에너빌리티는 뭐 2개 지으면 한 3조 가까이는 주기기 수주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규모가 큽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모델을 짓는 순간 이 수익성이 거의 뭐 이 금액만 하더라도 6배 가까이 차이 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유리한 상황이 될 수 있을 거고요. 주목해 볼 만한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한전기술도 지금 이제 미국과의 협력 소식이 조금 뜸해지니까 마지막에 하락으로 진행이 되었고요. 이렇게 고점 라인 부근에서 N자로 좀 올라가는 듯 멈춰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지연이 된다면 마찬가지 하락폭을 좀 주면서 진행될 수 있고요. 그 미국과의 협력이 어떻게 결론이 나는지가 이제는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관 투자자도 일단은 꾸준히 매수를 하고 있고 외국인 투자자는 일부 차익 실현 매도했는데요. 사실 이전에 많은 매수 진행해 놨기 때문에 뭐 크게 무리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기관 투자자 위주로 매수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BHI 보기 전에 S&T 에너지는 오늘 2,650원 6.4% 올라서 44,000원 마무리되었습니다. 21선이 서서히 타면서 올라가고 있고요. 위아래로 주가 흔들면서 쐐기형으로 수렴하고 있습니다. S&T 에너지는 꾸준히 반등 준비를 하고 있고요. 최근에 미국 내에서 계속 가스 개발이 언급이 되고 있고 그리고 지금 국내에서도 가스 개발이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 계속 이제 AI 데이터 센터, AI 시대에 필요한 전력들은 현실적으로 기저에너지원이 필요하고 기저에너지원을 공급할 수 있는 그 플랜트를 이제는 뭐 2-3년 안에는 완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이 LNG 가스터빈과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S&T 에너지의 장점인 이 LNG 사업 분야와 이제는 최근에 SMR 관련된 그런 이제 협력 관련된 공사도 시찰을 했기 때문에 그런 효과로 좀 올라간 것 같고요. 서서히 이제 추세를 반전시키고 있습니다. 계속 느릿느릿 움직이지만 한 번에 좀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일단 수급도 외국인 투자자 매수가 좀 들어왔습니다. 다음은 BHI고요. BHI는 오늘 마지막에 좀 하락으로 마감되면서 보합으로 거의 마무리되었고요. 계속 이제 8만원에서 좀 저항을 받고 있습니다. 반복적으로 좀 저항을 받는 효과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비슷하게 만들고 있죠. 그래서 뭐 반복적인 구간에서 또 한번 뚫고 나가는 레벨업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 싶고, 거래량 부족했고 외국인 투자자 55,000주 매도했고요. 기관 투자자 금융투자 투신 위주로 매수가 좀 있었습니다. 그 다음은 성원밴드고요. 성원밴드도 4% 정도 상승했고 31,950원, 121선 근처에서 위아래로 흔들고 있는데요. 하나씩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한번 이제 상승을 밀어 올리는 그런 움직임을 보일 가능성이 있고요. 최근에 조선도 향후 추가 수주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뭐 알래스카 사업이라든지 아니면 뭐 카타르 쪽의 LNG 발주라든지 그런 여러 이제 플랜트 건설을 위해서라도 LNG가 지금 필요한 상황인데, 그 LNG가 이제는 뭘로 운반할 거냐에 대해서 우리나라의 LNG 운반선이 상당히 인기가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는 이 LNG 관을 연결하는 그런 피팅 성원밴드가 만들고 있고요. 그리고 원자력에 대한 그런 뭐 관들 혹은 플랜트에 들어가는 각종 관들에 대해서도 성원밴드가 대응을 하고 있어서, 그래서 원자력 테마로 같이 묶여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외국인 투자자가 계속 매수를 해주고 있고요. 이 양 투자자가 꾸준히 관심을 가지는 종목입니다. 수급 대비해서 주가가 좀 많이 못 올라간 종목 중에 하나인데요. 한번 움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태용이고요. 7.2% 정도 상승했고 3450원. 태용도 쌍바닥 형태로 지지라인 형성한 것처럼 보이지만 계속 최근에 이 구간에 좀 갇혀 있습니다. 그래서 121선과 21선 골든 크로스 만든 것 같았지만 일단 위아래로 흔들고 있고요. 이 종목도 이렇게 등락폭이 크기 때문에 올라갔다가도 또 떨어질 수도 있고 계속 이제 눌리는 그런 형태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렴 구간은 만들고 있고 조금 더 시간을 끌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시장이 떨어지면 또 떨어질 수 있고요. 혹시 떨어지더라도 이 구간까지는 더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26,500원까지도 좀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감안해야 되고요. 조금 이제 멀리 봐야 되는 상황이 아닐까. S&T 에너지와 유사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는 7만 주 정도 매수했고요. 기관 투자자는 8만 3천 주 매수하면서 양매수 진행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우진이고요. 650원 정도 올랐고 마찬가지 계속 위아래로 흔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진도 일단은 고점 부근에서 우진은 위아래로 흔들고 있고 2.6% 올라서 25,150원. 그래서 100만 주 정도 거래 있었고요. 97,000주 외국인 투자자 들어왔고 기관 투자자는 18,000주 정도 매수가 있었습니다. 보성파워텍은 8.5% 정도 올랐고요. 8,270원. 그래서 지금 보성파워텍은 기역자로 계속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떨어질 때쯤에 또 올라와서 이렇게 라인을 유지해주고 있고요. 흔들기를 하고 있는데 상당히 이제 큰 폭의 상승 이후로 흔들기라서 전형적으로 뭐 만들어가는 차트죠. 그래서 이전에는 천천히 올라갔다가 만들었다면 이번에는 한 번에 올라갔다가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이렇게 쭉 올라갈 때쯤에 만들 가능성이 있고요. 그 전에 또 원자력 테마가 힘을 받으면 더 올라가겠죠. 그래서 일단 외국인 투자자는 82만 주 정도 매수했고요. 우리 기술도 비슷한 상황이죠. 그래서 내려오지 않네요. 계속 이제 높게 유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뭐 크게 힘 없이 움직이고 있고 투자 경고 종목이 달고 큰 상승 없이 진행되고 있는데, 원자력 테마가 힘이 좀 빠진다면 이 종목도 단기간에는 조정이 좀 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고 힘을 유지해주면 투자 경고 종목 떼면서 좀 강하게 올라갈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아직은 뭐 크게 변화는 없습니다. 기관 투자자가 18만 주 정도 매수했고요. 외국인 투자자는 매도를 조금 했습니다. 오늘 이 정도로 분위기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뭐 차트보다 시장에 대한 분위기가 더 중요하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고요. 아까 뭐 두산에너빌리티를 처음에 리뷰를 할 때 말씀드렸다시피 두산에너빌리티를 비롯한 원자력 테마들이 작년에 왜 급등을 했는지를 보면 알 수 있다. 그래서 이 미국의 대미에 대한 투자 기대감으로 좀 급등을 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물론 체코 원전도 좀 있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지금 주요하게 또 어떻게 프로젝트가 진행되는지가 상당히 지금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트리거가 딱 당겨지는 소식이 이 대미 투자가 될 가능성이 높고요. 그 전까지는 쭉 이 증시가 올라가면 올라가고 증시가 떨어지면 내려가고 이런 식으로 반복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지루한 싸움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혹은 우리 예상보다 더 빠르게 시작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오늘 그 내용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대미 투자 특위가 국회에서 통과를 했다라고 합니다. 오늘 통과를 했고요. 이렇게 되면 이제 특위를 구성해서 특별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이제 대미투자 특별법을 심의를 하고 의결을 하게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입법권 부여를 받아서 여야 합의로 3월 9일까지 처리를 한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근데 이제 국회의장은 3월 9일 전보다 더 빠르게 의결을 하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어떻게 이제 시간이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한 달 동안 그 상황은 이제 진행될 거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그때에 맞춰서 이제 산업부 장관도 특별법이 3월에 통과를 하면 이 관세 인상에 대해서 유예 가능성이 높다라고 어느 정도 힌트를 준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번에 방미 때, 이 관세 인상 협의 때 우리나라 국회에서 3월에 통과를 시킨다라고 얘기를 했을 것 같고요. 그래서 3월 안에 통과를 하면 된다라는 힌트를 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회 또한 심의를 하고 의결하는 데까지 뭐 더 빨리 하면 좋겠지만 일단은 숙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3월 초반에 진행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계속 우리가 체크해 나갈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그냥 지나가고 다음 주 이제 설 껴있고요. 그 다음 주 이제 2월 뭐 말주 한 일주 반 정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3월로 들어가기 때문에 뭐 시간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있으면 이제 또 다시 그런 상황이 돌아오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계속 제가 브리핑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가장 궁금해하는 대미투자 1호 프로젝트에 관련해서는 뭐 에너지 분야다, 원전이다 등 다양하게 나오는데 구체적으로 하나의 프로젝트를 놓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몇 가지 안을 놓고 논의 중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상호 간의 대외 보안 이슈가 있어서 구체적으로 말하기는 어렵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법안 통과에 맞춰서 미국과 합의가 되면 발표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윤곽은 드러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 국회 특별법이 통과가 되면 얘기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3월 9일까지 우리는 조금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 이후에 대미투자에 대한 확정이 되었을 때 본격적으로 이 원자력 테마가 움직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그러나 이제 일본이 지금 대미투자 1차 사업에 대해서 윤곽을 보여줬습니다. 근데 대미투자 1차 사업이 사실 이제 일본도 원자력 사업이라고 우리가 기대를 좀 했었는데요. 근데 특별법 처리 앞둔 이제 한국의 선행 모델이 된다라는 얘기가 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내용을 보면 지금 일본이 미국과의 관세 협상 타결 과정에서 약속한 대미투자 1호 사업이 윤곽이 드러났다. 데이터 센터용 가스 발전 시설과 인공 다이아몬드 생산, 원유 선적 항구 등 3개 프로젝트 중심으로 6에서 7조엔, 원화 기준으로 56조에서 65조 원 규모가 될 전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유럽연합과 한국보다 먼저 진행이 되면서 이제 선행 모델이 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일단은 지금 이 원자력 발전은 1차 투자에는 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데이터 센터용 가스 발전과 인공 다이아몬드 생산, 원유 선적입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가 원유 쪽과 가스 쪽을 상당히 좀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대목이고요. 우리나라에 대한 투자도 혹여나 원자력 발전보다도 오히려 가스 쪽에 집중된 투자가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만약에 그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조금 이제 기대치보다는 실망스러운 상황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러나 SMR에 대한 투자도 활발하게 얘기가 되고 있고 대형 원전에 대한 투자도 활발하게 얘기가 되고 있는 만큼 그 부분도 우리가 기대를 해봐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히 일본 같은 경우는 저렇게 투자를 가스에 집중을 한다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좀 이제 다른 쪽에 투자를 유도할 수도 있거든요. 대형 원전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미국에서도 2030년까지 10개를 건설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빠르게 진행이 되어야 되고요. 그리고 SMR 같은 경우도 지금 미국에서는 러시아와 중국 대비해서 뒤처져 있기 때문에 지금 뭐 이 NRC도 바꾸고 있고 그다음에 안전규제도 최소화시키면서 따라가려고 하는 입장이라서
빠르게 지금 건설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 있다. 이거는 산업부 장관 얘기와 좀 다른 얘기긴 하지만 일단은 뭐 구체적으로 이 기사에서는 조금 언급이 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자력 발전과 전력기기와 셰일가스 개발 이렇게 세 가지 정도가 최근에 언급이 되었다라고 정리를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원자력 발전은 한국에너지 및 플랜트 기업의 미국 진출, 그리고 전력기기는 한국전력기기의 기업의 미국 투자 확대, 그 다음에 에너지 기업의 이제 그리드 시스템 수출, 그리고 셰일가스 개발은 국내 가스터빈 기업의 수출과 그 다음에 민간 발전사 플랜트 기업의 현지 사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본도 아까 세 가지였는데요. 우리나라도 이렇게 세 가지가 언급된 만큼 요 세 개 전부 다 추진이 될지 아니면 여기서 일부가 추진이 될지는 좀 봐야 됩니다. 그러나 김정관 산업부 장관이 괜히 이 APR 1400을 제안하지는 않았을 것 같고요. 그래서 APR 1400대는 우리나라의 수익성이 훨씬 높아지기 때문에 이 부분도 주목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발전소가 부족한 미국의 셰일가스가 이제 한국 기업의 진출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지중 송전과 가스터빈도 진출이 유력하다라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두산 에너빌리티가 정말 많은 사업군이 엮여 있는 상황이라서 이번 대미 투자에 있어서 가장 수혜를 볼 수 있는 기업이 아닐까라는 생각입니다. 자, 그리고 전기 먹는 하마 AI 구원투수는 지금 이제 계속 원자력으로 빅테크 기업들은 주목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빌 게이츠와 샘 올트먼의 SMR이 지금 계속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메타 같은 경우는 테라파워와 오클로, 비스트라 3사와 손을 잡고 6.6기가와트 규모의 원자력 에너지를 구매하는 계약을 체결을 했고요. 그래서 6.6기가와트는 기존 원전뿐만 아니라 미래형 초소형 모듈 원자로 SMR 기술을 주목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트륨 냉각 고속로가 8기까지 건설이 될 예정이고요. 2.8기가와트로 이렇게 전력 공급을 받는다. 그리고 오클로 같은 경우도 2034년까지 1.2기가와트의 규모의 건설을 한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지금 이렇게 건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이제 그런 상업성과 그 다음에 이 응용성을 보았을 때는 이 소형 모듈 원자로가 대형 원자로를 대체할 가능성이 충분히 높다라고 생각되고요. 뭐 전부 다를 대체할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이제 절반까지는 대체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시장의 예상치가 있습니다. 그만큼 빠르게 이 소형 모듈 원자로로 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리고 액체 원자로도 지금 미국에서도 개발을 이미 하고 있고요. 그래서 미국의 MSLR의 선두 넥스트랩 기업의 이런 용융용 원자로가 작년 9월에 허가가 되었었고요. 그래서 이 실험용 원자로를 건설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중국에서는 토륨 원자로라고 해서 저렇게 벌써 용융염 원자로를 이제 상업화를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미국도 빠르게 추진을 하고 있는 만큼 우리나라도 저 기술을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스웨덴도 지금 새 원전 건설에 속도를 내고 있고 규제를 줄이고 보조금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스웨덴도 대형 원전과 SMR을 둘 다 검토를 하고 있고요. 상당히 이제 북유럽 쪽이 또 원자력 발전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도네시아 정부도 2034년 내에 7기가와트 규모의 신규 원전 도입 계획을 발표를 했다고 하고요. 상당히 크죠. 그래서 초기 500메가와트 규모로 시작해서 2034년까지 순차적으로 설비 용량을 확대해 나간다. 그래서 향후 이제 동남아시아 쪽에도 이 SMR 시장이라든지 그런 원전 시장이 점점 커진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스웨덴 여론조사도 이제 원전 찬성이 56%를 기록을 했고요. 그만큼 이제 원자력에 대해서 긍정적인 여론들이 많다라는 거고 스웨덴도 본격적으로 원자력 확대를 진행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자, 그래서 뭐 지금 상황을 보면 전 세계적으로 이제 원자력에 대한 확대를 약속하고 있고 실제로 이행해 나가는 상황이고요. 예상치보다도 더 빠르게 원자력 발전을 늘리는 추세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뭐 가속화된다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에너지 자체가 수급이 더 가속화되고 있기 때문에 그 원자력이 그렇게 가고 있고요. 그러면서 우리나라에도 기회가 떨어지고 있다. 지금은 이제 미국 시장 쪽에만 우리가 집중하고 있지만 중동 시장, 튀르키예, 그 다음에 베트남, 뭐 폴란드, 체코 이런 쪽에서 추가 원자력 발전을 수주할 가능성이 있고요.
그리고 단독으로 이제 또 수주를 하게 되면 체코 원전만큼 파급력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대미투자특별법이 통과를 하게 되고 3월 이후에 발표될 이제 그런 내용들이 원자력 발전이 들어가 있고 미국에 우리나라 뭐 APR 1400을 짓던 혹은 SMR을 본격적으로 이제 우리가 지어주던 그런 식으로 이제 협력을 하게 되었다라고 했을 때는 상당히 뭐 주가가 크게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시장은 이미 판은 다 짜여져 있고 그 판이 언제 공개적으로 오픈이 되느냐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가도 뭐 차트에 의해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그냥 그 판에 의해서 움직인다. 그 판이 언제 오픈이 되느냐에 따라 그 상승 출발이 결정이 될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늘도 뭐 7%까지 올랐지만 사실 뭐 시장이 떨어지면 또 떨어질 거고요. 뭐 지금은 우리는 앞으로를 알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상승 하락에 집중하기보다 거시적인 상황을 이해를 하고 그 안에 있는 이 원자력이라는 에너지 판을 이해를 해서 그 상황만 기다리면 될 것 같습니다. 오히려 그러면 그런 단기간의 급락은 매수 기회가 될 수 있다고 계속 생각할 수 있고요. 그 목적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계속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투자를 해 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